클라라가 사랑했던 슈만, 그리고 클라라를 사랑한 브람스. 오늘 이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음악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승의 아내를 남몰래 사랑했고 스승의 사후에도 그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보호했던 그 제자 브람스. 현실보다는 드라마나 소설에 등장할 법한 설정이지만 음악사에서는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부인 클라라 그리고 그의 제자 브람스의 강렬했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정신병자가 된 스승 슈만과 그만을 사랑했던 클라라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브람스. 스승의 아내가 죽은 충격으로 1년 뒤 그녀를 따라 죽은 대목에서는 시대를 넘어 세인의 가슴을 아리게 하죠. 요하네스 브람스 1833년생이고요. 1897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음악이 왜 비오는 날이나 늦가을에 감상하기에 알맞은지 그리고 왜 그토록 애절하고 우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브람스의 스승 로베르트 슈만 1810년 출생 1856년에 죽음을 맞이했던 로베르트 슈만의 일생을 알게 되면 그의 음악이 왜 그토록 서정적이고 편안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 예술가, 특히 작곡가들은 수많은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냈지만 브람스처럼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평생 해바라기 같이 한 여인을 바라보며 가슴앓이를 한 작곡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를 풍미했던 세 명의 주인공 중 로베르트 슈만은 독일 작센 지방의 당시 인구 5,000명의 작지만 운치 있는 츠비카우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 작은 도시는 슈만이 나고 자란 18년의 기간 덕분에 지금도 슈만의 도시라고 불리며 슈만의 가곡을 그리워하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1955년 당시 동독 정부가 세운 슈만 기념관은 예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목사의 아들로 출판업에 종사했던 슈만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로서 책을 만들고 기고를 하며 문학적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작곡을 시작하자 주의 깊게 관찰하던 아버지는 비록 음악 가정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 슈만은 아버지를 따라간 음악회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지만 16세 때 아버지가 숨진 뒤에는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음악에 빠진 부자를 못마땅해 했던 어머니께서 집안이 기울자 어린 아들의 미래를 더욱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법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지역의 큰 도시인 라이프치히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에 도착했던 슈만은 법학 공부보다는 음악에 열중을 했고 좀처럼 공부에 집중을 진중하게 하지 못했고 1년 만에 다시 하이델베르크 법과대학으로 학교를 옮겨서 학업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슈만의 머릿속에는 음악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미 19살의 꽃미남이 된 슈만은 매력적인 여인들과 차례로 사랑에 빠지는데요. 이 중 클라라라는 이름의 다른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의 고위직 관리의 딸도 있었죠. 물론 많은 작곡가처럼 슈만도 그 여인들을 기리면서 아베크 변주곡 작품 번호 1번 같은 작품을 그녀들에게 헌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하면서 자신도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릴 적 보았던 공연의 전율을 기억해냈고 라이프치히의 유명한 피아노 교육자였던 프리드리히 비크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프리드리히 비크는 장래 슈만의 장인어른이 되죠.
비크 역시 슈만의 재능을 평가해서 자신의 집에서 하숙을 시키며 레슨을 하고 또 슈만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비크의 집에서는 피아노 신동으로 불리며 힘이 넘치는 신들린 연주를 하는 9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아내가 되는 클라라였습니다. 일부 문헌에는 슈만의 재능을 그의 미래의 장인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패기만 높은 시골 청년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제자로 받아들였던 것은 분명 구두쇠 비크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이러한 문헌은 은혜도 모르는 바람둥이가 금쪽 같은 딸에게 마술을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장인이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사위의 예술적인 능력을 저평가한 데서 나왔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 아닐까요? 어쨌든 슈만은 독창적으로 고안했던 방식의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한 결과 4번째 손가락의 감각을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4번째 손가락 움직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손가락을 매단 끈을 천정에다가 붙여놓고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슈만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결국 작곡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문학적 재능을 이어받아 평론지를 발간하고 직접 주관이 되어서 편집을 하고 평론을 기고하기도 합니다. 이 즈음에 이교도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독일 음악의 전통을 굳건하게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다비드 동맹을 결성하기로 합니다. 슈만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프로레스턴 그리고 오이제비우스라는 필명으로 2가지 극단적인 성향의 평론을 기고하고 했는데요. 그의 평론은 너무나 날카롭고 비판적이어서 많은 이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평론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장래가 불투명한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장인이었던 비크에게 어림없는 일이었죠. 이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요. 클라라 비크 슈만은 유럽 단일 통화 유로화 때문에 현재는 통용이 되지 않지만 마르크죠. 100마르크 지폐에 등장했던 우아한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독일인에게 매우 친근한 인물입니다. 비크와 피아니스트 마리안네의 2남 3녀 중 차녀로 태어났던 클라라. 항상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는데요.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성격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을 데리고 가출을 감행했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독선적이고 자신의 교육 방식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린 클라라에게 고강도 훈련을 강요했고 결국 클라라의 연주 실력으로 그의 교수법을 인정받게 됩니다. 비크는 어쩌면 모차르트의 아버지와 베토벤의 아버지를 반반 섞어 놓은 듯한데요. 아들을 아버지의 틀 안에 머물게 하면서 바깥 세상과의 소통을 끊어버렸지만 열성적인 교육열로 음악적 성장을 이끈 점에서는 모차르트의 부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연주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욕심으로 자식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점은 베토벤의 아버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가난했던 비크, 누구보다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딸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어야 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사회성이나 언어력, 사고력이 부족했던 것처럼 9살의 클라라 역시 피아노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독일어로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신의 의사도 어눌하게 겨우 표현하는 파파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클라라에게 슈만은 집과 연주장 밖 세상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지적 통로였고 슈만의 언변과 필력은 어린 클라라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죠. 사회적 편견에도 작곡을 하기 원했던 클라라에게 슈만은 신과 같은 존재로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슈만이 폰 프리켄 남작의 수양딸인 에르네스티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을 하자 클라라는 질투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일설에는 슈만과 클라라의 관계를 의심했던 비크가 일부러 다른 여인을 소개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작의 수양딸이기에 본인이 원하는 결혼을 하면 남작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슈만이 알고 파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클라라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슈만이 파혼을 했다는 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슈만의 주변 여자는 모두 다 정리가 되고 클라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방해 공작은 이미 도를 넘어서 16살의 클라라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편지로 슈만과 왕래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슈만의 곡을 일부러 연주 레파토리에 넣어 발표했고 슈만은 공연장 어디에선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18살이 되자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비크의 집요하고 완강한 반대로 결국 결혼 허가를 법원에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3년여의 법정 투쟁 끝에 법원은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했고 온갖 술수를 부렸던 비크는 18일 동안 금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3명 모두에게 결국 상처를 남기게 된 거죠. 우여곡절 끝에 클라라의 21번째 생일을 하루 남긴 1840년 9월 12일 1840년 9월 12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슈만은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영감을 받아서인지 더욱더 왕성한 창작력을 불태웠고 100여 곡의 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비크는 3년이 흐른 후 딸과 사위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고 슈만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죠. 여느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원수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겪었던 그 끔찍한 투쟁의 시간을 보내고 클라라와의 보살핌 속에서 슈만은 교향곡 1번과 4번을 작곡하고 신뢰악의 작곡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1843년 부부가 라이프치히 음악원 교수로 초빙이 되고요. 슈만은 안정되고 다복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수많은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곡을 발표해주는 클라라는 듬직한 우군이 됐죠. 1844년 드레스덴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슈만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까지 명성을 날렸고 1850년에는 뒤수셀도르프 관현악단 지휘자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슈만의 시인의 사랑, 시인의 사랑 연가곡을 요나스 카우프만이 연주하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und meine Seufzer werden ein Nachtigallenton. Und wenn du mich lieb hast, Kindchen, schenk ich dir die Blumen an, und vor deinem Fenster soll klingen das Lied der Nachtigall.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die liebt dich als alle Liebeswonne. Ich lieb sie nicht mehr, ich liebe alleine die Kleine, die Feine, die Reine, die eine. Sie selber alle Liebe Wonne ist Rose und Lilie und Taube und Sonne. Ich liebe alleine die Kleine, die Feine, die Reine, die eine, die eine. 네. 이 곡은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고요. 하이네의 시에다가 슈만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스토리가 또 있는데, 시인의 사랑은 하이네의 시집 66편 중에서 16편을 골라서 곡을 붙인 것입니다. 하이네는 삼촌의 딸과의 사랑에 실패한 쓰라리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이 시에 그의 심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슈만도 어려웠던 클라라와의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이 작품에 심혈을 기울여 명작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예, 이 가곡집은 모두 16곡으로 되어 있고 클라라에 대한 사랑으로 쓴 것입니다. 예. 첫 번째 곡 Im wunderschönen Monat Mai. 예, 처음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의 전주가 나오죠. 짧고 아름다운 서주로 시작되는 첫 곡은 펼친 화음에 의한 사랑스럽고 서정적인 선율로 그 슈만의 뛰어난 음악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하이네의 시집 Buch der Lieder라는 그 시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5월의 꽃봉오리들이 모두 태어났을 때 나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어났네. 아름다운 5월에 새들이 모두 노래할 때 나도 그 사람에게 고백했네. 초조한 마음과 소원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두 번째 곡은 Aus meinen Tränen sprießen. 나의 눈물에서 꽃이 피어나와. 나의 눈물에서 수많은 향기로운 꽃이 피었고 내가 내뱉은 한숨은 나이팅게일들의 합창이 되리라. 나를 사랑해주는 그대여, 이 꽃을 모두 그대에게 바치리라. 그리고 그대 방의 창가에서 나이팅게일에게 노래를 청하리라. 3곡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방금 들으신 곡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예, 스타카토풍의 16분음표를 이용해서 만든 이 곡은 이 시인이 전에 사랑했던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여인 하나만 사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이것들을 모두 옛날엔 무척 사랑했노라. 지금은 그것들이 아닌 단 한 사람,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노라.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환희, 장미며 백합이며 비둘기며 태양이다.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die liebt einst alle Liebesbonne. 예, 이렇게 노래하는 대목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라는 직책은 예술가이기 이전에 단원을 이끌고 그들과 소통하고 또 화합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교적이지 못한 슈만에게는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압박감이 그를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엿보였던 우울증, 환청, 환각 등의 정신분열 증세로 더욱더 악화되었는데요. 정신병으로 자살했던 13세 위의 누나와
슈만처럼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친 슈만의 차남을 유추해보면 그의 정신병은 외부 요인보다 집안의 내력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며 심령술에 의지했던 슈만은 결국 1853년 11월 뒤셀도르프 관현악단 지휘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고요. 클라라 혼자서 버는 연주비와 레슨비로는 6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고 남편 치료 비용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슈만과 클라라 앞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브람스입니다. 그가 지휘자 자리를 내놓기 몇 달 전 이 듬직한 젊은 독일 청년은 추천장을 들고 그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슈만은 브람스가 작곡했던 그 곡에 감탄하면서 그의 평론지 음악 15에 극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얼마 뒤 슈만이 라인강에 투신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고깃배에 의해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슈만은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당시 클라라의 일기에는 슈만의 음악을 연주하며 그의 숨결을 느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온몸이 그의 음악 속에 녹아 내리는 듯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는 슈만보다 23살 그리고 클라라보다는 14살 연하로 연적이라 표현하기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의 장남으로 태어났던 브람스.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일찍이 선술집이나 카페에 연주와 편곡을 하면서 생계형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재능 덕분에 많은 이의 호감을 살 수 있었고 바이올리니스트 요하임은 절친한 슈만에게 이 브람스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슈만의 집을 찾았을 때 브람스의 손에 들린 추천장은 바로 요하임이 써준 것이죠.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마당에 슈만의 찬사까지 들은 이 브람스는 하늘을 걷는 기분이었겠죠. 병아리 작곡가는 슈만 내외가 베풀어주는 호의에 감사했고 이들 3명은 독일 낭만 음악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감하며 예술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투신 소동 이후에 6아이의 엄마이자 임신부였던 클라라가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는 것을 본 브람스는 가족의 일원인 듯 슈만 가족을 성심성의껏 돌보게 됩니다. 브람스에게 클라라는 꿈에 그리던 여성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하고 연주해주는 거장이었죠. 브람스는 어느새 사랑이 된 클라라에게 편지를 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사용해 당신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클라라에게 당장 슈만의 병원비와 갓 출산했던 자녀를 포함해서 7자녀의 양육 문제로 벅찼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주, 기획 같은 현실 문제가 더욱 커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요즘처럼 매니지먼트가 모든 것을 섭외, 기획하고 본인은 연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공연 홍보물을 직접 인쇄하고 연주 당일 의상과 헤어스타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클라라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 나타나듯이 항상 슈만의 음악과 함께했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공허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브람스의 사랑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슈만의 아내로 살길 원했죠. 클라라에게 열렬한 사랑 편지를 보내고서 겨우 2년이 지났던 1858년 25살의 브람스는 괴팅엔 대학 교수의 딸이자 명망가 출신의 아가테 폰 지볼테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애하던 브람스는 성악을 공부했던 아가테를 위해서 8개의 노래와 로맨스 작품번호 14 그리고 5개의 시 작품번호 19를 작곡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일정을 잡아야 하는 시기에 이르자 브람스는 사랑하지만 속박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돌연 파혼을 선언합니다. 갑자기 파혼을 당한 아가테는 1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충격에 빠지게 되죠. 이후 브람스는 클라라의 셋째 딸인 율리와 사랑에 빠지지만 1869년 율리는 이탈리아의 마르모리트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브람스는 이때 황량한 마음을 담아서 알토 랩소디를 작곡을 하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알토 랩소디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황망했던 마음을 이 곡으로 표현했던 알토 랩소디, 여러분 도입부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곧잘 부르는 브람스의 가곡이기도 한데요. 존탁, 일요일이죠. 예, 존탁, 마티아스 괴르네의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So hab ich doch die ganze Woche mein schönes Liedchen nicht gesehen. Ich sah es an einem Sonntag wohl vor der Türe stehen. Das tausend schöne Jungfräulein, das tausend schöne Herzlein. Wollte Gott, ich wär heute bei ihr. Wollte Gott, ich wär heute bei ihr. So will ihr doch die ganze Woche das Lachen nicht vergehen. Ich sah es an einem Sonntag wohl in die Kirche gehen. Das tausend schöne Jungfräulein, das tausend schöne Herzlein. Wollte Gott, ich wär heute bei ihr. Wollte Gott, ich wär heute bei ihr. 네, 존탁, 예, 일요일입니다. 이 곡은 So habe ich doch die ganze Woche. 그렇게 나는 일주일 내내 My finest Liebchen nicht gesehen. 나의 아름다운 애인을 보지 못했다. 나는 보았다, 애인을. 어느 일요일에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매우 아름다운 소녀. Das tausend schöne Herzlein. 예,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 Wollte Gott. 하나님은 원하셨다. Ich wär heute bei ihr. 내가 오늘 그녀와 함께 하는 것을. So will mir die doch die ganze Woche. 그렇게 나에게 일주일 내내 das Lachen nicht vergehen.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Ich sah es an einem Sonntag. 나는 그녀를 어느 일요일에 보았다. Wohl in die Kirche gehen. 교회에 가는 것을. Das tausend schöne Jungfräulein. 매우 아름다운 소녀. Das tausend schöne Herzlein. 예,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 Wollte Gott, ich wär heute bei ihr. 하나님은 원하셨다. 내가 오늘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브람스의 곡입니다. 예, 브람스의 사랑의 어떤 고백하는 느낌이 딱 드셨죠? 마티아스 괴르네. 디스커브한테 예전에 마티아스 괴르네가 레슨 받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역시 독일 최고의 바리톤으로 다시 리트 가수로서 이렇게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가테 펀지볼테와의 약혼이 파혼이 되고 그녀가 10년 만에 이탈리아의 마르모리트 백작과 결혼했고 또 알토 랩소디를 작곡한 것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셨죠? 일부에선 클라라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클라라가 둘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갑자기 파혼을 선언할 정도로 구속당하기 싫어하는 성향의 남자를 더구나 연주 여행 동안 수많은 남자 음악가의 자유연애 행각을 접했던 클라라가 딸의 평생 배필로서 브람스를 점찍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7아이의 양육비와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던 남편을 떠올리면 클라라에게 작곡가 사위는 별로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8살의 슈만을 만났던 9살의 클라라, 그리고
20살의 브람스를 보는 34살의 클라라. 그때 입장과 처지는 너무나 달랐죠. 클라라는 슈만이 정신병원에서 죽은 1856년부터 40년 동안 슈만 부인으로 남아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피아니스트로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의 연주에 단골 레퍼토리가 된다는 것은 브람스에게는 굉장히 영광이었겠죠. 클라라가 위독하다는 비보를 접하고 40시간 동안 달려왔지만 결국 임종을 지키지 못한 브람스는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비통해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고 가장 위대한 가치였으며 가장 고귀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탄식을 했다고 하네요. 클라라는 77년 생애 중 16년의 결혼 생활 동안만 슈만을 사랑했고 43년간 브람스와 만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 1896년 5월 20일 클라라가 세상을 떠난 뒤 브람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결국 이듬해 4월 브람스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원래 사랑을 하면 1년 안에 보통 같이 죽던데 부부도 그렇잖아요. 근데 브람스도 바로 다음 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네요. 브람스의 음악은 독일 음악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견고한 구성감을 보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주의적인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매우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쩌면 브람스의 음악은 클라라가 남긴 유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브람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4개의 엄숙한 노래 중에 오 죽음이여 라는 곡을 작곡한 게 있는데요. 이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주회를 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 토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enke
네. 역시 브람스는 천재네요. 예. 제가 함부르크를 자주 갔었는데 예전에 최근 10년 안에 몇 번 갔었는데 함부르크의 아침 공기를 맡으면서 아까 존탁이라는 노래 들려드렸죠. 그 존탁이라는 노래를 흥얼흥얼 So habe ich doch die ganze Woche mein feines Liebchen 이러면서 걸어 다녔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브람스가 살던 곳이지. 예, 이러면서 함부르크를 걸어 다녔던 추억이 있네요. 자, 브람스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브람스가? Ein deutsches Requiem, Brahms will lieblich sind deine Wohnungen. 예, 뮌헨 대학교 합창단이 연주하는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음악이죠. 예, 이 음악을 들으면 천국의 어떤 모형이 탁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로 간다. 그 천국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죠. 이 두 가지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또 천국을 우리가 오늘 경험을 한 거죠. 예. 오늘 브람스 그리고 슈만, 클라라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음악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